계집이냐? 글도 모르는 하찮은 것이 대를 이을 아들은커녕 밥벌어지만 다섯을 낳다니. 당장 저 애물단지들을 데리고 내 집에서 당장 꺼지거라. 갓 태어난 핏덩이와 4명의 딸들과 함께 20년 전 쫓겨났던 며느리 묵화는 시린 겨울날 대문에 박혔던 대못의 한을 어떤 방법으로 갚을까요? 초연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양 도성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외진 산자락 아래에는 달빛서고라 불리는 기묘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곳은 밤마다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기운을 내뿜으며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 저녁, 그 서고의 육중한 대문 앞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이 근방에서 모르는 이가 없던 만석군, 최참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떼자국이 꽤 죄죄한 누더기를 걸친 채 찬바람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지요. 최참봉은 며칠을 굶었는지 푹 꺼진 눈으로 서고의 안쪽을 살피며 연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은은한 밤 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서고의 주인인 묵화는 말없이 밥상을 내어주게 했습니다. 최참봉은 허겁지겁 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을 향해 숟가락을 들었지요. 그런데 그가 첫 술을 뜨기도 전에 마루 위에 단정히 앉아있던 묵화가 묵직한 장보 한 묶음을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최 영감 시장하시겠지만 이 기록들을 먼저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묵화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서늘하여 최참봉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친 최참봉의 얼굴이 이내 햇빛으로 변하고 말았지요. 그것은 최참봉이 평생을 모아온 전 재산과 가옥, 심지어 노비들까지 모두 묵화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였습니다. 최참봉의 손에서 숟가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묵화는 그런 그를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찻잔을 들었지요. 이 따뜻한 밥상은 배고픈 나그네에게 베푸는 적선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된 심판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최참봉의 눈앞에 앉아있는 묵화는 예전에 그 유순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꼿꼿한 자태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흘렀고 가지런히 놓인 그녀의 손가락 끝은 검은 먹물이 깊게 배어 있었지요. 그 먹자국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그간 그녀가 견뎌온 세월의 흉터이자 권력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최참봉은 떨리는 눈으로 묵화의 손과 눈매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묵화는 이제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양 바닥의 모든 은밀한 정보와 사람의 운명을 종이 위에 기록하고 다스리는 달빛서고의 진정한 주인이었지요. 한양의 네로라 하는 세도가들이 한밤중에 몰래 이 서고를 찾아와 그녀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참으로 묘하지요. 붓끝 하나의 만석군이 거지가 되기도 하고 거지가 대청마루의 주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묵화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손가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최참봉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최참봉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최참봉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여인이 쥔 것은 붓이 아니라 최참봉 가문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최 영감, 이 서고에는 세상 모든 이들의 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는 고결한 척입을 놀리지만 밤이 되면 이곳에 와서 자신의 치부를 팔아 목숨을 구걸하곤 하지요. 묵화의 말대로 달빛서고는 사람의 밑바닥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최참봉은 사방을 둘러싼 책들이 마치 자신을 감시하는 눈동자처럼 느껴져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묵화는 서고 한편에 놓인 촛불을 천천히 켰습니다. 그러자 벽면에는 최참봉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모습은 마치 괴물처럼 일렁였습니다. 최참봉은 비록 행색은 남루했으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고약한 신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묵화가 내놓은 장부를 보며 잠시 당황하는 듯하더니 이내 헛기침을 크게 하며 가슴을 폈습니다. 마치 예전의 만석군 시절로 돌아가 며느리를 꾸짖던 그 오만한 태도 그대로였지요.
그래. 내가 운이 좋아 이런 큰 서고를 차렸다고는 들었다만 시아버지가 왔는데 환대는커녕 이런 종이 나부랭이를 먼저 내미는 게냐? 예법을 어디로 배운 게냐? 최참봉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묵화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최진사가 노름으로 집안을 거덜내고 손주 금동이 저작거리에서 사고를 치고 다녀도 그것을 집안의 불운 탓으로 돌릴 뿐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화가 가진 이 재산이 원래는 우리 가문의 덕이라며 뻔뻔한 주장을 늘어놓았지요. 내 아들 진사와 금동이가 잠시 운이 없어 고생하고 있다만 내가 이리 잘 살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를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어서 뜨끈한 고기 반찬을 내오고 우리 세 식구가 머물 방부터 마련하거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시아버지로서 내리는 명령이다. 최참봉은 묵화의 차가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루 위로 흙발을 들이밀며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그는 묵화가 여전히 예전처럼 자신의 호통 한 번에 벌벌 떨던 그 유순한 며느리인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묵화는 그런 최참봉의 추한 기세를 보며 오히려 입가에 얇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앞으로 떨어질 낭떠러지는 더욱 깊고 참혹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참봉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를 지켜보던 묵화의 눈동자가 순간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뇌리에는 20년 전 최참봉의 집안에서 겪었던 그 참혹한 겨울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당시 묵화는 최참봉의 아들인 최진사에게 시집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눈물겨운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묵화가 산고 끝에 낳은 아이들은 줄줄이 딸이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딸을 낳을 때마다 최참봉의 구박은 상상을 초월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다섯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산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최참봉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또 계집이냐? 이놈의 집구석에 망조가 들었구나. 글도 모르는 하찮은 것이 대를 이을 아들은커녕 밥벌어지만 다섯을 낳다니. 최참봉은 갓 해산하여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묵화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최진사 역시 아내를 보듬기는커녕 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돌린 채 혀를 찼지요. 최참봉은 핏덩이 같은 다섯째 손녀를 보며 가래침을 뱉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계집은 죽어서도 이 집안의 귀신도 못 된다. 당장 저 애물단지들을 데리고 내 집에서 꺼지거라. 내 눈앞에서 저 부정한 것들을 치우지 않으면 내 손으로 직접 내칠 것이다. 아버님, 제발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이 엄동설 안에 어디로 가란 말씀이옵니까? 묵화는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최참봉은 매정한 발길질로 묵화를 걷어찼고 남편인 최진사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뒷짐만 진 채 먼 산만 바라보았지요. 결국 묵화와 다섯 딸이 대문 밖으로 밀려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육중한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옥분과 다섯 딸이 문 밖으로 밀려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갓 해산하여 몸조리도 하지 못한 채 얇은 저고리 하나에 의지해 핏덩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4명의 딸들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덜덜 떨며 뒤를 돌아보았지요. 뒤이어 들려온 소리는 묵화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안쪽에서 빗장을 지르는 소리도 모자라 최참봉이 직접 망치를 들고 대문에 대못을 박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탕, 탕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묵화의 영혼도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다시는 이 문을 넘보지 말라는 너희는 이제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는 최참봉의 비정한 선언이었습니다. 묵화는 차가운 눈바닥에 엎드러진 채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톱이 깨져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대문을 긁어대던 그녀는 어느 순간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비굴한 애원 대신 차갑고도 단단한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쳐 올랐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반드시 살아남아 이 대못을 박은 자들의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아주겠다는 처절한 복수의 결심이었습니다. 옥분과 다섯 딸이 도착한 곳은 마을 어귀에서도 한참 떨어진 숲속에 버려진 폐가였습니다. 석가래는 내려앉고 창지문은 너덜거려
북풍한 설이 그대로 들이치는 참혹한 곳이었지요. 옥부는 얼어붙은 바닥에 아이들을 앉히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핏덩이 막내와 어린 딸들을 겹겹이 감싸 안았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아이들이 신음할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바닥에 쌓인 먼지 위로 손가락을 휘둘렀습니다. 그를 모르는 계집이라 무시하고 아들을 낳지 못한다 멸시했으니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글을 집어삼키는 자가 되리라. 옥부는 피가 배어나오는 손가락 끝으로 바닥에 복수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맹세와도 같았지요. 밤새도록 옥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체온이 떨어질까봐 쉴 새 없이 몸을 문질러 주었고 마음속으로는 최참봉 댁에 가게 도와 그들이 아끼는 재산 목록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나 그 눈물은 뺨을 타고 내려오기도 전에 차가운 공기 속에서 결정체가 되어 얼어붙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묵화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구걸하며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정보를 장악하고 불을 쌓아 저 오만한 시댁을 발밑에 두겠노라고 말이지요. 그녀는 품 안에서 떨고 있는 딸들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너희의 이름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 너희가 쓴 글 한 줄에 천하가 움직이게 하마. 날이 밝자마자 묵화는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당장 아이들의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한 푼이 급했으나 그녀는 단순히 구걸에 머물지 않았지요. 묵화는 관가 주변이나 선비들이 모이는 주막 근처에서 남들이 버린 파지를 줍고 귀동냥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하거나 밭을 매며 억척스럽게 품을 팔았고 밤이 되면 어둑한 호롱불 아래서 남의 집 서책이나 서신을 대신 써주는 필사 일을 맡았습니다. 묵화의 필체는 정교하면서도 힘이 있어 한번 그를 맡긴 이들은 그 솜씨에 감탄하며 다시 그녀를 찾곤 했지요. 그녀의 손가락은 사시사철 먹물이 지워질 날이 없었고 굳은 살은 박여갔지만 눈빛만큼은 더욱 형용해졌습니다. 묵화는 필사를 하며 단순히 글자만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신 속에 담긴 양반들의 은밀한 사정, 뇌물이 오가는 통로, 그리고 가문간의 암투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록해 두었지요. 종이 위에 적힌 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열쇠다. 묵화는 딸들에게 직접 글을 가르치며 항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먹물이 든 그녀의 손가락은 이제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라 훗날 한양을 뒤흔들 거대한 복수의 설계도가 그려지는 붓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묵화와 5딸이 함께 써내려가는 글자마다 최참봉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전주곡이 소리 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딸들도 어머니의 뜻을 알아차린 듯 저마다의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묵화의 고된 헌신 속에서 5딸은 각기 다른 빛깔의 재능을 품은 보석으로 성장했지요. 묵화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세상을 장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첫째 딸은 명민한 귀를 가졌습니다. 저작거리의 사소한 투덜거림 속에서도 조정의 인사 개편이나 상단의 물가 변동을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정보 수집의 귀재가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손재주가 남달랐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를 넘어 세상 그 어떤 서체라도 한번 보면 똑같이 모사해내는 신통방통한 능력을 갖췄지요. 셋째 딸은 숫자에 밝았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상단의 장부와 뇌물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여 어디에 돈을 흘려보내야 사람이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넷째 딸은 언니들과 달리 기계와 완력이 뛰어났습니다. 여인의 몸임에도 은밀히 무예를 익혀 밤길을 오가는 어머니와 자매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참봉이 그토록 저주했던 막내 5째는 보는 이의 넋을 빼놓는 절세미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심리전에 능해 고관대작들의 입을 열게 만드는데 독보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묵화는 5딸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단순한 자매가 아니다. 이 어미의 눈과 귀, 그리고 손과 발이 되어 썩어 빠진 세상을 뒤흔들 병기가 될 것이다.
5 딸의 눈빛은 어머니의 매서운 눈매를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시린 눈보라 속에서 보았던 대못 박힌 대문의 기억이 서늘한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고, 묵화의 손가락에 든 시커먼 먹물은 장차 최참봉 일가를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묵화와 5 딸의 세력이 점차 커지자 그녀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묘한 발명품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낮에는 평범한 빈 종이처럼 보이지만 오직 달빛 아래나 특정한 약수를 뿌렸을 때만 글자가 나타나는 비밀 먹물이었습니다. 묵화는 이를 활용해 한양 고위층의 은밀한 연락망을 독점하기 시작했지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자는 이 종이를 찾게 될 것이고, 비밀을 알고 싶은 자는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묵화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려는 대감들부터 사적인 연설을 주고받으려는 궁녀들까지 달빛 아래서만 드러나는 이 신비로운 종이는 순식간에 한양의 권력자들 사이에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묵화는 이 종이를 팔며 단순히 돈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오가는 길목마다 둘째의 필사 능력과 셋째의 정보력을 동원해 그 내용을 몰래 복사해 두었지요. 한양 땅에서 오가는 모든 비밀이 묵화의 손바닥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가문에 누가 도박에 빠졌는지, 어느 대감이 뇌물을 받았는지는 이제 묵화가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묵화는 딸들과 함께 비밀 장부를 정리하며 최참봉 댁의 소식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최참봉이 기어코 아들을 얻었다는 소문과 그 아들이 오냐오냐 자라 망나니가 되어가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묵화의 눈에는 기이한 광채가 서렸습니다. 달빛이 가장 밝을 때 그림자도 가장 짙은 법이다. 저들의 영광이 정점에 이를 때 우리의 종이가 그들을 삼킬 것이다. 묵화는 차갑게 읊조리며 비밀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달빛의 글자들은 소리 없이 최참봉 가문의 사방을 포위하며 그들의 몰락을 위한 마지막 그물을 촘촘히 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를 향한 화살은 시위를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묵화와 5 딸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양 도성 한복판, 가장 번화하면서도 은밀한 기운이 감도는 명당 자리에 거대한 기와집이 들어섰지요. 바로 달빛 서고의 탄생이었습니다. 이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귀한 선비들이 서책을 탐독하는 평범한 서고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세상의 모든 정보가 모이고 흩어지는 정보의 거점과도 같았습니다. 서고의 내부에는 천장까지 닿을 듯한 서가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그 안에는 묵화의 딸들이 수집하고 필사한 수천 권의 비밀 장부들이 가득 찼습니다. 묵화는 이제 더 이상 빨래를 하던 비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붓을 한번 휘두르면 대감집의 곳간이 열리고 그녀가 서신 한 장을 보내면 고을 수령의 관직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기록된 장부를 두려워하면서도 정적을 쓰러뜨릴 정보를 얻기 위해 달빛 서고를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묵화는 그들이 바치는 막대한 재물을 모아 더 큰 정보를 사들였습니다. 5 딸 역시 각자의 위치에서 서고를 운영하며 한양의 실질적인 안주인들로 군림하기 시작했지요. 묵화는 서고의 가장 높은 누각에 올라 멀리 최참봉의 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벼랑 끝까지 올라간 자들이 떨어질 때 얼마나 비참한 비명을 지르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묵화의 나직한 읊조림은 서늘한 바람에 실려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서고를 밝히는 수많은 등불은 마치 전쟁을 앞둔 군사들의 눈빛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이는 곧 최참봉 일가에게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묵화가 차디찬 숲속에서 눈물을 삼키며 딸들을 키우는 동안 최참봉의 기와집에서는 그토록 기다리던 경사가 터졌습니다. 최진사의 첩실이 뒤늦게 아들을 낳은 것이지요. 최참봉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아이의 이름을 금동이라 짓고 금이야 오기야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귀하게만 자란 탓일까요? 금동은 가문의 기대를 저버리고 한양 도성에서 이름난 망나니로 성장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최진사요. 할아버지가 최참봉인데 감히 누가 나를 막느냐? 금동은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저작거리의 왈패들과 어울리며 주색잡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투전판을 전전하며 가산에 손을 댔고 밤에는 기방을 드나들며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지요. 최진사는 하나뿐인 아들이라며 그저 감싸기에 바빴고 최참봉 또한 사내 대장부가 젊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법이라며 금동의 비행을 방관했습니다. 하지만 금동의 방탕함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아비인 최진사의 인장을 몰래 훔쳐 사채를 끌어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조상대대로 내려온 문전옥답까지 담보로 잡히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금동의 눈에는 가문의 명예나 부모의 노고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장의 쾌락과 도박판의 짜릿함만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묵화는 달빗서고에 앉아 금동의 일거수일투족을 소상히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금동이 오늘 어느 기방에서 얼마를 썼는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가 묵화의 장부에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묵화는 금동이 작성한 차용증과 도박 빚 문서를 바라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참봉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라는 존재가 역설적으로 그 가문의 대들보를 갉아먹는 존벌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묵화는 이제 그 벌레가 집 전체를 무너뜨리도록 살짝 부채질을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묵화는 이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낚아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최참봉이 저주하며 내쫓았던 다섯째 막내딸에게 특명을 내렸지요. 막내딸은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한양에서 가장 큰 투전판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마치 밤하늘에 뜬 차가운 달과 같아서 금동과 같은 불나방들이 홀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습니다. 금동은 투전판에서 우연히 마주친 막내딸의 자태에 단번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막내딸은 심리전에 능한 자신의 재능을 10분 발휘하여 처음에는 금동에게 돈을 따게 해주는 등 그의 환심을 샀지요. 나리께서는 참으로 수완이 좋으시군요. 이리 큰 돈을 단숨에 따시다니 역시 명문가의 자제분다운 기백이십니다. 막내딸의 간드러지는 칭송의 금동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기고만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묵화가 파놓은 깊은 함정이었습니다. 금동이 승리에 도취하여 판돈을 키우기 시작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막내딸은 은밀히 신호를 보내 투전판의 흐름을 바꾸었고 금동은 순식간에 딴 돈을 모두 잃고 아비인 최진사의 인장까지 꺼내 들게 되었지요. 막내딸은 안타까운 척 부채질을 하며 금동의 오기를 자극했습니다. 최나리처럼 대단한 분이 고작 이 정도 시련에 물러나실 리 없지요. 한 판만 더 크게 거시면 잃은 것을 모두 되찾고도 남을 것입니다. 눈이 뒤집힌 금동은 결국 최참봉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선산의 소유권까지 담보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네는 종이가 가문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직 막내딸의 미소만을 쫓아 나락으로 떨어졌지요. 묵화는 서고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직하게 입조렸습니다. 최참봉, 내가 그리 원하던 아들의 손으로 내 가문의 뿌리가 뽑히는 기분이 어떠하냐? 금동이 선산의 소유권마저 도박판에 저당 잡혔다는 소식은 금세 최참봉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오만하게 군림하며 가문을 지켜왔다 자부하던 최참봉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끼며 금동을 마당으로 끌어냈지요. 최진사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아, 조상님들의 뼈가 묻힌 선산까지 팔아먹다니 내가 정령 사람이냐. 최참봉은 지팡이로 마당 바닥을 치며 사오와 같은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묵화가 심어놓은 독에 중독된 금동은 예전처럼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적반하장으로 대들며 최참봉을 향해 삿대질을 했지요. 도박에 눈이 멀고 막내딸의 잔상에 사로잡힌 금동에게는 더 이상 가문도 예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님이 무엇을 안다고 그러십니까? 그깟 땅 좀 맡긴 게 대수입니까? 한 판만 더 했으면 10배, 20배로 물려올 수 있었단 말입니다. 다 그놈들이 사기를 친 것이니 어서 돈을 내놓으세요. 금동은 광기 어린 눈으로 최진사와 최참봉을 위협했습니다. 아들이 괴물로 변해버린 모습에 최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최참봉은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렸지요. 금동은 급기야 집안의 귀중품들을 닥치는 대로 챙겨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 가문의 대들보를 제 손으로 도끼질하고 있는 광경을 보며 최참봉은 20년 전 자신이 쫓아냈던 묵화의 차가운 눈빛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문의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져가고 있었으니까요. 최참봉의 가문이 흔들리자 기다렸다는 듯 더 큰 그림자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금동에게 돈을 빌려준 배우의 인물로 위장한 한 사내가 최참봉의 사랑채에 들이닥쳤지요. 그는 묵화가 고용한 인물로 한양 저작거리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험악한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장정들을 대동하고 마당을 점령하며 최참봉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영감님, 아드님이 쓰신 이 장부를 좀 보시지요. 원금에 이자가 붙어 이제는 이 집채를 통째로 내놓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사내는 최참봉의 코앞에서 서슬퍼런 채무증서를 흔들어댔습니다. 최참봉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들 최진사와 금동을 찾았으나 겁쟁이 최진사와 금동은 이미 곳간 깊숙한 곳에 숨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를 따라온 장정들은 집안의 가재도구를 닥치는 대로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최진사의 첩실은 품속에 금부치를 챙겨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요.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묵화의 넷째 딸이었습니다. 넷째 딸은 소리 없이 나타나 첩실의 앞을 막아섰고 그녀의 서늘한 기세에 첩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안에서는 빚쟁이들이 날뛰고 밖에서는 믿었던 이들이 등을 돌리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무너져가는 집안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으나 이미 가문은 안팎으로 완벽하게 배신당해 있었습니다. 한때 만석군이라 거드름을 피우던 권세는 간데없고 오직 아들이 남긴 빚더미와 낯선 사내들의 욕설만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모든 아수라장을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묵화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더욱 길고 검게 늘어지고 있었지요. 최참봉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평소 가깝게 지내던 고을 수령과 한양의 세도가들에게 급히 서신을 띄웠습니다. 내 손자 금동이 잠시 실수하여 가문이 위태로우니 예전의 정을 생각하여 제발 도와달라는 비굴한 간청이 담긴 편지들이었지요. 그는 평소 자신이 베풀었던 권세와 뇌물을 생각할 때 누구 하나는 반드시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참봉이 보낸 서신들은 녹적지에 닿기도 전에 달빛서고의 정보망에 모두 가로채졌습니다. 묵화는 그 서신들을 대신 읽으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지요.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에게 빌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허황된 인맥에 매달리는구나. 묵화는 둘째 딸을 시켜 수령과 세도가들에게 최참봉의 비리가 담긴 장부와 금동의 막대한 채무증서를 먼저 보내게 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최참봉이 믿었던 이들은 하나같이 문을 걸어 잠갔고 어떤 이는 아예 그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면박을 주어 내쫓았습니다. 관가에서는 금동의 방탕한 비행이 고발되어 포졸들이 최참봉의 집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지요. 최참봉은 사방이 꽉 막힌 벽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하려 할 때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알고 길목을 지키고 있는 듯 모든 인맥은 비정하게 끊겨 나갔습니다. 이 모든 배우에 달빛서고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최참봉은 마당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세상이 이리도 무심하단 말이냐. 하지만 그것은 무심한 것이 아니라 그가 20년 전 묵화에게 했던 비정함이 그대로 돌아온 것뿐이었지요. 최참봉 가문은 이제 한양에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주받은 가문이 되어 서서히 고사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뽑히고 식솔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최참봉과 최진사, 그리고 겁에 질려 오들오들 떨고 있는 금동까지 세 부자는 이제 돌아갈 곳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되어 한양 거리를 전전했지요. 굶주림과 추위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다가오던 그때 그들의 귀에 솔깃한 소문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한양 남쪽 끝자락에 달빛서고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 주인장이 어찌나 자비로운지 갈 곳 없는 이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큰 빚도 대신 갚아준다고 하더군.
최참봉은 그 소문이 마치 하늘이 내린 동아줄이라도 되는 듯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는 그것이 묵화가 쳐놓은 거미줄인 줄도 모른 채 아들 진사와 손자 금동의 손을 끌고 서둘러 서고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래,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하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구나. 최참봉은 비굴한 희망에 부풀어 서고의 육중한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달빛 서고의 문은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끝이 보이지 않는 서가들이 그들을 압도했고 은은한 향나무 냄새와 서늘한 공기가 세 사람을 감쌌지요. 최참봉은 마루 위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보고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배고픔에 눈이 먼 그들은 이 환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참봉이 첫 술을 뜨기도 전에 병풍 뒤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화려한 비단옷,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형형한 눈빛을 지닌 묵화가 그들 앞에 섰지요. 최참봉은 입안에 든 밥을 삼키지도 못한 채 숟가락을 멈추었고 최진사는 귀신이라도 본 듯 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머리 위로 달빛 서고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그들이 도망칠 길은 어디에도 없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절망적인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기이한 일들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금동을 투전판으로 이끌었던 미모의 여인, 헐값에 논밭을 사들였던 의문의 상단, 그리고 관가에서 아들을 구하려 할 때마다 매정하게 등을 돌렸던 세력가들까지.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눈앞의 묵화와 그녀가 키워낸 5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내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었구나. 우리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이 긴 세월을 기다린 게냐? 최참봉의 절규에 묵화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영감. 저는 그저 영감이 심은 씨앗이 자라 열매 맺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단순히 아들만을 고집하며 며느리와 손녀들을 내친 영감의 탐욕이 이 장부의 첫 장을 썼고 망나니 아들의 방탕함이 마지막 장을 완성한 것이지요. 묵화는 서랍에서 낡고해진 저고리 한 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묵화가 쫓겨나던 날 입었던 눈물로 얼룩진 옷가지였습니다. 이 옷에 밴 서슬퍼런 추위가 오늘의 달빛 서고를 만들었습니다. 영감이 대문에 박았던 대못은 이제 제가 영감의 가슴에 박아드릴 차례입니다. 묵화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고의 문이 열리고 정승댁 며느리가 된 첫째부터 무관의 부인이 된 넷째까지 위풍당당한 기세의 딸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울며 매달리던 어린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외면했던 조부 최참봉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온 권력의 주역들이었지요. 최참봉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5딸의 서늘한 시선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최참봉은 바닥에 엎드려 묵화의 치맛자락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눈이 멀어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제발 우리 목숨만은 살려다오. 하지만 묵화는 차가운 눈길로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묵화의 손짓 한 번에 넷째 딸이 다가와 최참봉의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지요. 그것은 최참봉이 평생을 모아온 전 재산과 가옥, 심지어 노비들까지 모두 묵화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였습니다. 영감은 이제 양반이 아닙니다. 이 종이에 도장을 찍는 순간 당신 3명은 이 서고에 속한 가장 비천한 신분이 될 것입니다. 묵화의 서슬퍼런 말에 최참봉은 혼비백산했으나 이미 달빛 서고와 결탁한 관가의 포졸들이 서고를 에워싸고 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참봉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몰락을 확정짓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금동은 도박 빚으로 인해 관가에서 곤장을 맞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질질 끌려나갔지요. 묵화는 세 사람에게 가혹한 벌을 내렸습니다. 평생 그를 안다며 거드름을 피우던 최참봉에게는 서고의 먼지 쌓인 책들을 닦는 노역을 맡겼고
기고만장했던 최진사와 금동에게는 서고의 마당을 쓰는 종의 신분을 주었습니다. 최참봉은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여인과 딸들의 발치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를 알아야 대를 잇는다더니 이제는 그 글자들 틈에서 평생 죄를 씻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오. 묵화의 추상 같은 호통에 최참봉은 대답조차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인과응보의 칼날은 이토록 예리하고도 정확하게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으며 묵화의 한은 마침내 차가운 승리로 승화되었습니다. 최참봉 일가가 몰락한 뒤 묵화가 가장 먼저 사람을 보내 옛 시댁의 대문을 찾았습니다. 그토록 견고하게 닫혀있던 육중한 대문 위에는 영광을 상징하던 최참봉의 금칠된 문패가 여전히 걸려 있었지요. 묵화는 주저없이 그 문패를 떼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자신이 피눈물을 흘리며 품어왔던 낡고 몽당해진 부탄 자루를 걸어두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힘보다 지식과 인내의 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달빛 서고는 이제 한양을 넘어 팔도강산에 모르는 이가 없는 정의의 전당이 되었습니다. 묵화는 그곳에서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난하여 배우지 못한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서당을 열었습니다. 글은 누군가를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 는 묵화의 가르침은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지요. 보름달이 유난히도 밝게 뜬 어느 가을밤, 묵화는 대청마루에 앉아 5딸과 함께 차를 나누었습니다. 정승댁의 안주인이 된 첫째부터 서고의 살림을 도맡는 막내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허리를 굽힌 채 묵묵히 빗질을 하는 노인 최참봉과 다리를 저으며 책의 먼지를 터는 최진사와 금동의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묵화는 그들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하늘 비로소 달빛 아래 씻어보냈습니다. 옛말에 이유제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능히 단단한 것을 제압한다는 뜻이지요. 최참봉이 휘둘렀던 서슬퍼런 권위와 폭력은 결국 묵화가 쥔 가느다란 부탄 자루와 그 속에 담긴 치밀한 지혜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묵화와 5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를 윽박지르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묵묵히 실력을 쌓아 올리는 유연한 의지에 있다는 큰 교훈을 남겨줍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는 마음에 드셨는지요? 때로 앞길이 막막하고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 들 때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겨낸 묵화의 부탄 자루를 기억하며 다시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늘 건강 지키시고 평안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 부족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말씀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야기꾼에게는 그보다 큰 기쁨이 없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